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잠깐 광고 나가는 사이에 들어보니까 차 버리고 택시 타고 오셨다고 아우, 해가지고 지금 여의도가 차가 엄청 막혀요. 그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죠.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그 타이틀이 증권운용부장이어서 그렇지 네. 원래 이제 초창기 채권 베스트 애널 음. 출신이시죠? 옛날에요. 소시적에. 옛날에. 아, 예. 한창 잘 나갈 때. 아유. 한창 잘 나갈 때. 한참 오래된 얘기라니까. 아, 내가 채권 둘이 짜셨어요? 서로 예. 처음에 이렇게 아유, 얘기하기로 또 입을 맞추신 좀 거예요. 올려준 다음에 아. 공격을 해야지. 아. 처음부터 패널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아니 아까 부장님 안 계실 때는 네. 저희가 다 물어볼 거라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오늘 좀 늦었으니까 예, 실컷 물어 뜯으셔도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든지 물어봅니다. 예. 네, 뭐 결혼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것까지 사생활도 이제 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갖고 오신 제목을 보면요. 네네. 상반기 강세론자가 하반기를 걱정하는 이유. 네네. 내가 강세론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채권하시는 분들은 다 아이. 비관론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일부러 했는데 올해 뷰가 이제 상고하저 뷰였죠. 네, 근데 사실 제가 3%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제가 기록 찾아보니까 연초에 나오고 네. 그동안 계속 뭐 이렇게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우리 그 당시 정프로께서는 상고하 고고를 얘기하셨고 훌륭하네. 어. 저는 일단 상반기는 고인데 어. 하반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끝나고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 끝날 때쯤 보니까 역시 올해는 예상됐던 그 어떤 시장의 강세 흐름이 상반기에 좀 집중된 것 같아서 하반기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일단 하반기 뷰는 정리를 했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올해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제 금리와 유동성이라고 보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금리와 유동성은 기준금리 말고 네. 기준금리는 작년부터 사실 계속 올랐잖아요. 네. 제가 이제 장표 준비한 거 조금 보여드리면 그 지난해를 떠올려 보시면은 지난해 시장은 그 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지옥이었죠. 예, 도망갈 데가 없는. 네. 저처럼 주식 채권 다 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주식사도 물리고. 채권사도 채권사도 물리고. 예. 그랬는데 올해는 어쨌든 주식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라진 게 뭐냐? 작년부터도 연준이 금리 올렸는데 네. 올해도 계속 올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만 올렸었다 뿐이지 올해는 다시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유동성이요? 예. 시장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 음.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작년 말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됐어요. 완전 얼어붙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채권 안정 펀드 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통해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많이 수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상반기는 대부분의 시장 금리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오는 거 말고 상반기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SVB가 올해 3월에 또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연준이 뭐 스탠딩 레포하고 그렇죠. BTFP 프로그램 발표하고 이러면서 또 유동성 많이 풀어줬죠. 그래서 사실은 상반기 장세는 저는 이제 유동성 장세였다고 보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저는 이제 물가였다고 봅니다. 물가. 제가 가져온 장표에 보시면은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미국의 물가 상승률 궤적이거든요. 네. 작년 6월에 정확히 9.1% 고점 찍고 올해 6월에 3.0까지 완전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른바 이 차트 보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다. 네. 연준이 이제 피봇에 나설 거다. 빠르면 연내 금리나 한다. 네. 이랬던 게 사실은 뭐 한 상반기 중반 한 3, 4월께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지금 한번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금리 네. 무조건 내린다 막 다 그랬는데 네. 지금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어디 갔어요?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기저효과다. 그렇죠. 그래서 6월까지 물가가 신나게 떨어지지만 오히려 하반기에 물가 다시 반등하고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에 누렸던 유동성 환경은 하반기에는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반기에 뭐 2차 전지도 있었고 미국에서 뭐 AI 열풍도 있긴 있었지만 네. 근저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깔렸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모멘텀이나
이런 기술주의 호재가 좀 더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하반기는 상반기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음. 다시 긴축적인 환경으로 갈 수 있고 특히 최근에 시장 금리가 올라오는 게 이미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를 조금은 이제 조심하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주가가 오르는 거는 유동성 때문이고 네, 유동성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부에서 뭐 지원해 준 것들 미국은 이제 은행이 무너졌을 때 지원해 준 것들 네네, 우리는 레고랜드 뭐 이런 데서 지원해 준 것들 그다음에 채권금리 기준금리 올랐지만 채권금리 떨어지면서 상반기에 네. 이제 뭐 사실 돈과 가치가 떨어지면 시장에 풀린 돈이 많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유동성이 풀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다음에 물가도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하반기 되면 이제 물가도 다시 오르고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네네. 뭐 정부도 사실 여력이 없고 해서 유동성이 없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도시화하면 이제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 높게 올라왔던 주가가 하반기에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저보다 더 우리 박재현 소장님께서 주식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럴 리가요.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 뭐 네? 이게 방송이지. 네. 그 주가를 결정짓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인이잖아요. 네. 하나는 EPS, 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고, 네. 또 하나는 멀티플이잖아요. 네. 근데 멀티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좀 많이 풀렸을 때, 또 금리가 낮을 때, 똑같은 실적에도 멀티플을 몇 배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는 기업의 실적 그 자체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의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인데, 그게 바로 유동성과 금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근데 상반기는 이런 기업의 실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죠. 네. 네. 왜냐하면 돈도 많이 풀렸고 금리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한때 실제로 1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워낙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가 올해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기보다는 기대치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죠.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동인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를 놓고 보면은 상반기보다 실적이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건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히려 근데 가이던스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3분기 실적 많이 그 기대치 낮아지던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믿을 수가 없다니까. 3분기에 돌아선 다음에 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 낮추더라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도 좀 안 좋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또 실적이긴 한데 왜 3분기에 그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뭐 한때 8조 뭐 이랬다가 요즘 2조 3조 막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요즘에 뭐 중국 관련된 이슈 이벤트 워낙 많잖아요. 뭐 앞에도 부동산 얘기하셨죠. 네. 벽개원 얘기하고 벽개원. 하셨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과거의 서브프라임 문제처럼 이게 글로벌로 확산될 문제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행히 연결고리가 크지 않고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채권 잘 아시니까 중국의 부동산 업체가 디폴트 나는 거는 미국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원래는 네. 미국채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이죠. 그렇죠. 안전자산이니까. 원래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미국채 금리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면서 그냥 올라가고 있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실상 연결고리는 지금 별로 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들한테가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미국은 최근에 중국하고 뭐 딜리스킹 이래갖고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바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패권 싸움을 하는 와중에 몇 년 전부터 계속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눌러줄까 네, 생각했었고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눌렀던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상 중국의 부동산 업체가 부도가 난다 해서 이게 그렇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대부분 발행한 채권들이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한테 달러 표시로 발행한 채권보다 위안화 표시로 자국 내에서 발행한 게 더 많다고 해요. 예. 근데 이번에 문제 생긴 거는 달러 표시 채권 이자 못 갚아서 그런 아니 거예요. 있긴 있죠. 네. 있는데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약간 무시할 정도로 그렇죠. 상관없다. 그리고 어디가 문제인지 이번엔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 때야 그걸 추산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냥 우르르 무너졌던 거고. 뭐 그렇죠. 그때는 이제 복잡한 뭐 레버리지 상품들을 통해서 네. 어디에 이 찌꺼기가 또
있는지도 네. 알 수 없었는데 맞아요, 지금 그냥 맞아요. 지금 심플하거든요. 명확하게 예. 걔만 이렇게 딱 도려내면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전염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당장의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뭔가 건드릴 만한 그런 정도의 성격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겠죠. 원래는 좀 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좀 문제가 되죠. 네. 특히나 이제 그 얼마 전에 우리 7월 수출이 나왔는데 제가 장표도 갖고 왔는데 네. 지금 7월달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5%를 기록을 했거든요.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지금 10개월째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저효과를 감안해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올해 10월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수출 증가율이 조금 플러스로 돌아설 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대상 국가들의 경제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하고 결국 중국인데 미국은 뭐 계속 잘 되고 좋았고 있고. 네. 근데 중국이 어쨌든 간에 좀 올라서 줘야 되는데 최근 상황은 좀 이렇게 만만치 않죠. 그럼 결국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대부분 다 올해 상저하고 뷰를 본 거 아니에요. 경기로 봤었을 때는. 네. 하반기 다 좋아진다라고 봤는데 좋아지는 방향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울기는 좀 밋밋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지금의 주가 이상을 더 끌고 올라갈 정도의 아주 그냥 뭐 좋은 성과를 보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와중에 이제 금리와 유동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니까 하반기 시장을 좀 좋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앞에서 이제 툭 던져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네. 하나하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장표를 준비한 건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네. 질문을 주시면 질문에 맞는 답변을 이제 드리기 네, 위해서 하나씩 준비한 거라서. 미국채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에? 지금 10년일 기준으로 4.2잖아요. 네네.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금 뭐 어제 그제 난리였어요. 네네. 정고점 뚫고 올라가서 네. 15년 만 2007년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니까 네네. 우리가 사실 잘은 모르지만 정고점을 돌파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위로 솟구치든지 밑으로 꺼지든지. 네. 우리 또 박성현 박사님 학위가 2개예요, 3개예요? 3개입니다. 아, 저 학위 3개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어. 아유 오늘 분위기가 학사 출신인데. 네. 박사 학위를 3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지금 박사는 봤을 때 하나고 석사가 2개고. 아니, 그럼 하나라고 네. 해야죠. 근데 박사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예. 박사님께서 보실 네. 때 이제 채권을 딱 봤을 때 와 이거 한 10몇 년 만에 정고점을 돌파했다. 네. 그러면 그걸 위로 더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지금 좀 과했으니까. 예. 근데 간다고 이제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사실 지금은 미국채 금리를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금리는 안 보더라고요. 잘 안 보게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글로벌 유동성을 좌우하는 게 이제 미국채 10년 흔히 말하는 지표금리고 앞서서도 상반기에 금리와 유동성이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었다는 얘기는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상반기에 3.3%까지 내려왔었어요. 네, 그렇죠. 신나게 뭐 거의 고점 대비 100bp 넘게 하락했거든요. 네, 2% 간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었죠. 근데 지금 한때 3.3이었던 미국채 10년이 지금 4.3이에요. 네. 불과 한 3, 4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뭐 유동성이 그만큼 흡수되는 하나의 얘가 인디케이터 역할도 하고 흔히 말하는 주식의 대체적인 성격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익숙하시는 그 일드갭이라는 부분. 네.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로직이 그냥 우리 PR의 역수가 대략적인 주식의 기대 수익률 아니냐. 네. 근데 지금 S&P 500이 제가 알기로는 PR이 12개월 포워드 기준 한 20배 정도 20배. 예, 네. 전후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수하면 약 한 5% 정도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채의 경우에 10년짜리야 4.3%지만 미국채 3개월, 6개월 금리 얼마인지 아세요? 5%가 넘죠. 5% 넘죠. 5.5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를 통으로 놓고 보면 6개월 동안 S&P 500을 들고 가서 기대 수익률 5%랑 대신 얘는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쉽게 말해서 확정된 수익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 5%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라고 하면
더 가면 한 15% 이익 나는 거고. 에코프로 사면 뭐 20%. 아니, 종목 선택 잘하면 엔비디아 사면 하루에 20%씩 먹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네. 근데 거꾸로 떨어지면 또 마이너스 5% 갈 수 있는 네. 그런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투자에서의 위험은 변동성,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이걸로 잡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그 상하방 리스크가 있는 기대 수익률 5%랑 채권은 사면 그냥 3개월, 6개월 확정 네. 5% 중반. 그러면 옛날과 비교해 보면은 주식은 좀 비싸진 거고 채권은 좀 싸진 거예요. 근데 그 금리가 계속 오른다? 네. 라고 하면은 주식 쪽에 상대적인 압박이 생길 수 있겠죠. 주식에서 빼서 채권으로 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만 투자하고 채권만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있죠. 아니, 뭐 다이나믹 코리아에서는 이제 빠질지언정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저 같으면 쿠폰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죠. 젊은 사람이 참 이게 저 참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현명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뭐 기관 투자자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고 뭐 연기금도 있는데 이제 저희처럼 자산 배분을 하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겠네요. 동일한 수익률 비슷한데 주식은 위아래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렇죠. 채권은 그냥 확정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산 배분의 기본 원리로 가면 주식 비중 줄이고 채권 비중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워런 버핏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2분기에 포트폴리오 까보니까 전체 포트의 30%가 현금이에요. 그 중에 또한 대부분을 또 3개월, 6개월 국채를 들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지금 어떤 부담이 되고 있다. 네. 이제 여기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셔야죠. 예, 질문 답을 드릴 건데 네. 일단은 최근에 금리가 상승한 좀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너무 낮았어요. 그렇죠. 예, 현재 기준금리 상단 5.5입니다. 그런데 네. 근데 국고 10년 올라봤자 4.3이에요. 네. 여전히 상단 대비 120bp가 낮아요. 한때 얘가 3.3까지 내려갔었으니까 네. 거의 200bp 넘게 기준금리를 10년짜리가 이렇게 아래에 형성돼 있었죠. 근데 네. 이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왜냐면 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네, 뭐 언젠가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뭐 그렇죠. 장기금리는 미리 떨어져 있어도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시기가 좀 늦춰지는 뒤로. 거죠. 네. 그리고 기준금리도 지금 이 마지막 인상이 아니라 한 번 더 인상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1월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장기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거는 금리 인상의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늘 일어났던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네. 너무 빨리 기준금리 사이클의 변화를 반영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되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 반전을 하니까 야 인플레와의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너무 우리가 섣부르게 이른바 연준 피봇을 기대했던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최근에 피치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피치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해서 어느 누구도 미국이 위험한 국가고 미국 채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피치의 신용등급 하락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렇게 많았어? 라는 어떤 그 민낯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딱 터트려 버린 것 같아요. 아껴 써라. 그렇죠. 관련된 자료가 있을 건데 네.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차트가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인데 네. 보시면은 뭐 크게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도 재정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국가부채가 10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120%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는 조금 줄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제 극복하면서 2021년, 22년 줄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또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15%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GDP 대비 국가부채가 100%라는 얘기는 내가 버는 돈도 1년에 버는 돈도 예를 들면은 그 뭐 어떻게 했지? 5천만 원인데 네. 빚도 5천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럼 내가 5천만 원 벌었잖아요. 네. 나는 또 빚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5천만 원의 이자가 5%다. 네. 그럼 나는 5천만 원 그 벌었으니까 이 5천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이 5천만 원이면 이걸로 내가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이 이자를 내기 위해서 5% 이상의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내가 그 내 연소득 5천만 원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GDP 성장률이죠. 그리고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자 5%는 금리죠. 그러면 원금은 둘째 치고 내가 적어도 마이너스가 안 나려면 금리보다는 나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네. 즉 금리보다는 GDP 성장률이 높아야 되죠. 물론 이제 그렇죠. 이건 명목 기준일 거니까 좀 네. 다르긴 한데 근데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잘해야 2%예요. 네. 명목 성장률로 치환을 해도 뭐 한 4% 5%일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은 명목 성장률이나 이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현재 구조로는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아니 기축통화국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 돼요? 그래서 네. 여태껏 그렇게 쓴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태클을 거는 애들이 있어요. 아 피치? 그렇죠. 아. 그게 신용평가사가 하는 일이죠. 혼나야겠네. 그러니까 사실 S&P랑 무디스 가만히 있잖아요. S&P는 이미 혼내줬고 아 그랬어요? 2011년도에 등급을 이미 한번 내렸잖아요. 아 그때 내렸다. 지금은 또 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피치가 했으니까 이제 무디스는 남았잖아요. 네. 뭐 무디스가 뒷북 칠 수도 있고 어. 내지는 S&P가 다시 또 등급을 낮출 수 있고 오호. 내지는 등급을 낮추지 않더라도 적어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꿀 수는 있죠. 그때 부채한도 협상 타결되기 전에 5월달에 네. 한번 전망 낮춘 그게 거 피치. 피치가 그때 전망을 낮췄다가 어. 이번에 실제 등급을 등급을 낮췄죠. 낮춘 거예요. 피치만 그랬었어요. 피치가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럼 결국 아무리 미국이라도 네. 이런 신용평가사들의 이런 냉정한 평가를 벗겨나기는 어려우니 결국은 국가 부채에 있어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는 조금 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갔다. 아. 그런 우려가 있는 찰나에 6월 달에 부채한도 협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부채를 못 늘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늘려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기에 미국채 발행량이 지금 늘어난 거죠. 1조 달러 발행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원래 1조 달러라는 규모가 그렇게 미국채 시장에서 소화 못할 규모 아닙니다. 뭐. 우리 또 부장님이 가서 좀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럴까요? 예. 저도 뭐 조금 예, 제가 뭐 좀 사면 되는데 예. 뭐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소화하는 물량이잖아요. 뭐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 그래 얘네 부채가 이렇게 많았지. 갑자기 현자 타임. 근데 여기다 대고 채권 발행까지 더 늘려? 음.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 출연을 하죠. 이제 채권 시장 자경단 하면 막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야 이런 식으로 정부가 부채 관리를 안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호구가 될 필요가 있냐. 얘네는 어차피 계속 발행을 늘릴 거고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우리는 이제 얘네가 발행하게 되면 낮은 금리 채권 안 사줘야지. 아니면 이번에 발행할 때 내가 안 사줘도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발행할 거잖아. 다음 달에 또 발행할 거잖아. 이번엔 내가 안 사줘. 이런 식으로 자꾸 보수적인 수요 행태가 나타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계속 높은 금리에 낙찰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계속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연준의 저기 양적 긴축이 재개됐죠. 네. 올해 3월 달에 SBB 사태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자산 규모를 늘렸었어요. QT가 아니라 다시 QE가 잠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습됐으니까 다시 줄여요. 그런 부분도 시장의 수급의 부담이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은 게 일본의 YCC 정책의 유연화. 일본 금리가 지금 0.5에서 0.6, 뭐 10bp 오른 거 가지고 뭘 그래라고 하지만 흔히 말하는 그 NKD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예요. 그러니까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뭐 세 배, 네 배. 일본에서 이만큼 펀딩 해갖고 다른 고금리 국가 가서 투자를 하는데 그 스프레드 차이가 10bp, 20bp가 좁혀지거나 벌어지면 이건 엄청나게 전체 손익에는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일본 금리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 금리들도 좀 올리는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라는 거고 짜증내려고 그랬죠. 답 언제 줄 거냐고. 그래서 아니 지금 너무 입이 길어서.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저 중간에 궁금해진 게 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연준의 그 기본적인 맨데이트는 물가와 고용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이제 금융시장의 뭐 안정 뭐 이 정도인데 네. 미국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아 경기 너무 좋죠.
네. 물가는 여전히 높죠. 네. 금융시장 사실은 주가가 떨어진 거지. 뭐 금융시장에 어떤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게 있나요? 아 은행 상업용 부동산 우려가 이번에 있는 거지. 이번에 JP 피치가 은행도 건드렸던데요. 은행도 너희 이렇게 하면 신용 등급 낮출 거야. 해서 부정적으로 네네. 관찰 등급을 낮췄던데 JP 모건 다 전체 통틀어서. 정확하게 보면 낮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용등급 평가의 방법론이 있어요. 네. 처음에 그 업종의 등급을 매겨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업종 내에서 이제 나래비를 세웁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 피치가 생각하는 은행업계에 대한 등급은 AA 마이너예요. 네. 이게 올해 6월에 AA 제로에서 AA 마이너로 강등이 됐어요. SVB 사태 이후에 네. 전반적인 미국의 은행업에 대한 오퍼레이션 인바이런먼트 뭐 OE라고 얘기하던데 영업 환경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등급을 이제 낮췄어요. 낮췄는데 이제 무슨 이게 생기게 되냐면 은행 업종에 대한 그 등급이 AA 마이너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애도 이 등급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 업종이 AA 마이너인데 제일 잘 나가는 애도 AA 마이너일 수밖에 없죠. 근데 뭘 경고했냐면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싱글 A 플러스까지로도 강등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경고를 한 거죠. 그렇죠. 등급 전망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AA 마이너스의 은행 업계 등급이 싱글 A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아무리 JP 모건이건 BOA이건 아무리 잘 나가는 미국의 은행도 업종 등급이 싱글 A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자기들도 싱글 A 플러스로 자동 등급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AA 등급하고 싱글 A 등급은 한 노치 차이지만 차원이 달라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수업계 한 등급씩 다 내려가는데 트리플 B였던 애가 갑자기 더블 B 플러스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으로 또 바뀌어요. 네. 그럼 일종의 얘가 트리거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좀 경고를 한 건데 그런데 금리를 올릴 수 있냐 이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망이 그렇다는 거고 니네 지금 이런 상황이야? 조심해?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한 건데 그게 당장 미국의 시스템을 지금 막 뭔가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볼 건데 종합적으로는 문제 없다. 가장 당면한 문제는 여전히 미국 연준은 물가를 제일 지금 네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니 지난번 6월 FMC 때 점도표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점도표 당시에 점도표 뭐라 얘기했냐면 7.75까지 올린다고. 성장률 1% 예상했고 실업률 4.1%, 코어 PC 3.9% 예상하면서 이 정도 예상하면서 두 번 인상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9월 FMC 곧 다가오잖아요. 네. 9월 FMC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처럼 저도 동결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점도표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장률 보세요. 상반기가 2.2가 나왔어요. 네. 미국이. 그다음에 3분기 성장률 GDP 나우의 추정 모형은 그거 얼마예요? 못 믿죠. 그거. 못 믿죠. 5.8. 5.8. 못 믿어. 떨어질 거예요. 네,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3분기도 괜찮아. 그러면 1%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 자 반론 좀 할까요? 제가 이제 진행자니까 네. 혼자 막 하면 재미없잖아요. 저도 계속 반대 입장에서 막 질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하세요. 이게 예. 다시 안 나오려고 근데 이제 아니. 죄송합니다. 혼자 아까 떠들어요. 은행 이야기 할 때 네. 이게 금리가 작년에 SVB 사태 망하기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문제 없을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망한 거잖아요. 네네. 결국은. 네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평가손인데 채권 평가손이 그 뱅크런을 유발시켜서 망한 건데 네네. 이게 좀 안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피치가 신용 등급 이게 부정적으로 신용 그 관찰 네. 그걸 낮춘 이유도 아마 금리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있죠. 건데. 예. 고금리에 따른 부담이 이제 현실화된 건데 이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또 은행 또 안전할 수 있을지 그것들 사실 조금 그러니까 불안,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가 하반기에 좀 좀, 부담스럽게 보는 거예요. 하반기 전체적으로 뭔가 매크로 환경이 상반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경제가 그동안 상당히 좋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리라는 거를 정부나 뭐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변수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시장의 어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외생 변수로 볼 거냐인데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장금리는 통제할 수 없거든요. 네. 아니 금리 내리면 기준금리 내리면 시장금리도 같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내릴 만한 여건이 만들어져야잖아요. 지금 연준의 가장 큰 우려는 물가인데 물가. 그리고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물가가 지금 하반기 되면 저는 이번에 7월 물가가 3.2%로 머리를 틀었잖아요. 네. 이 뒤에 있는 게 제 전망치인데 저는 연말 가면은 헤드라인 CPI가 거의 4%에 육박하는 다시 물가의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임금도 여전히 타이트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 자체가 다시 오르고 있죠. 다시 맞아요.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빨간색이 바로 유가 차트입니다. 같이 내려오다가 유가는 이미 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간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기저효과가 사라진 7월 이후에는 다시 좀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차트가 저는 참 좀 의미 깊은데 이게 뭐냐면 1970년대에 그 미국에서 물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궤적이에요. 주황색인데 이 몽골에만 존재한다는 쌍봉 낙타. 쌍봉처럼 73년 4년도에 1차 오일 쇼크 때 물가가 한번 튀었다가 그 뒤로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정된 줄 알았더니만 78년, 79년도 다시 물가가 올라요. 그때 연준에서 금리 다시 엄청 살짝 올렸죠. 낮췄던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낮췄죠. 중간에 한번 낮췄다가 다시. 그때 이제 뭐 아서번스가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정말 이렇게 연준 의장 중에 가장 그 불명예스럽고 80년대 초반에 폴 볼커가 나타나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았죠. 네. 근데 지금 2018년도 이후에 물가의 궤적이 그때랑 비슷하게 겹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다시 뭐 함부로 물가 그때처럼 낮추면 물가 안 된다. 올라갈 거다라는 게 아니라 물가의 속성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잘 안 죽는다 원래. 연준은 이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금리를 낮춰둬야 되겠지만 쉽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낮추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렇죠. 1980년대처럼. 예. 네. 저도 그 부분은 완전 공감하고 섣불리 괜히 시장에 인하 쪽으로 사인 줬다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7월 FOMC 의사록 보면 연준 안에서도 어떤 과도한 긴축이나 책임에 대한 향후 책임에 대한 부담감은 또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언제쯤 좀 이제 인상은 끝났어라는 사인을 주게 될까라는 네. 궁금증도 있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그러면 언제까지 밀리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니까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2분기 정도까지는 밀린 것 같은데 네. 부장님께서는 그러면 네. 통화 스탠스에 대한 변화는 언제쯤으로? 그러니까 다시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게 눈에 보여야 될 텐데 일단 제가 전망하는 모델로는 연말까지는 물가 상승률은 헤드라인 CPI는 어쨌든 좀 상승하는 쪽. 코어 CPI나 코어 PC는 조금 후행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헤드라인 CPI가 계속 올라가면 코어 CPI나 코어 PC도 하반 경직이 생겨요. 네. 그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생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목표로 하는 타겟 2%랑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다시 멀어지는데 네. 과연 이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저는 베스트는 그냥 추가 인상 안 하는 정도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올해는 정말 꺼내기 어렵고 뭐 내년 2분기가 될지 1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뭐 우리가 지금 하반기를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뭐 내년 2분기에 금리 인하할 거니까 주식시장 좋게 보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시장의 기대가 피봇 금리 인하에 쏠려 있다가 어이쿠 이거 잘하면 금리 인하가 뭐야? 재수 없으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게 반영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 하반기에 좀 조심해야 된다. 네네. 너무 이제 미국 이야기만 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금통위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묻히면 안 되죠. 네. 우리나라 금리 결정인데. 네. 신경을 많이 덜 쓰는. 근데 저희 몇 분까지예요? 40분까지 40분까지? 시간 뭐더 예, 드릴 또 수도 주셔야 있고요. 돼요. 왜냐면 늦게 이렇게 오셨으니까 늦게 끝나는 오신 것만큼 거니까. 예. 압축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멘트를 좀 마무리. 주셔야 돼요. 예. 마무리. 일단 그 우리나라 금리는 이야기 안 하고 마무리. 하려고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동결이 기본 스탠스인데 네. 지난번 금통에서도 총재가 뭐라고 하시냐면 6명의 금통위원들이 금리의 상단은 3.75 정도로 열어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국내 요인만 보면은 사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부담스럽죠. 네. 근데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그런 거에 좀 끌려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결국은 환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다시 좀 불안해지잖아요. 1,340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유가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수입 물가를 또 자극해요. 원래 유류세 인하가 끝났어야 돼요. 네. 연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하는 입장에서도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라고 안도하려고 하는 순간 한국 물가도 기저효과 사라지면서 7월 물가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은 하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아놓고 할 수 있겠냐. 오히려 시장의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소수론자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총재께서 아 이런 분위기면 우리가 언제 금리 인상 끝난다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이런 얘기 한 적 나올 수도 없죠?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기준금리의 실제 변화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적어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스탠스는 한국은행이 취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태에서는 닫을 수가 없을 거다. 매파적 동결 그렇죠. 네, 모두가 하고 있는 그러게요. 매파적 동결. 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음. 정말 그 외자 이탈을 뭐 막기 위해서 또 지금 솔직히 200bp 차이 나는데도 이게 네. 외제 이탈 안 되는데. 근데요 그거를 200이랑 225랑은 달라요? 근데 그게 왜 200bp가 남에도 불구하고 외자 이탈이 안 됐냐면 네.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으니까 네. 조만간에 금리 격차가 좁혀질 거야라는 그 포워드 루킹하는 전망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려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인하하는 시점이 되게 늘어져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다시 부담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이럴 때 이제 뉴스에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못 올릴 것 같은데. 가계부채 부동산이 심각할까요? 외자 이탈이 심각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 우려를 뛰어넘을 정도의 외자 이탈과 이에 IMF 따른 같은. 물가의 상승 압력인데 사실 작년에 1,440원 넘어갔었을 때는 1,450. 네. 그럴 수 있었잖아요. 음. 근데 올해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알 수 없다. 그래서 가능성을 닫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오늘 오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 게 네. 지금 장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보시는 말씀은 저거 쟤또 뭐 기분도 안 쇼충이 좋은데. 나와갖고 또 막 제가 아우, 쟤는 항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쟤는 쇼만 얘기하는 채권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반기는 저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상고를 받던 사람이고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보수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의 궤적인데 물가의 궤적이 그렇게 시장이 우호적이진 않고 유동성 환경이 다시 좀 부정적으로 가니까 네. 상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순풍에 이렇게 돛달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아가는 장이었다면 지금은 좋았죠. 역풍이에요. 역풍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역풍을 뚫고 갈 정도의 모멘텀이 있어야만 이제 주가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상반기에 2차 전지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순풍이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역풍인 상황에서 더 큰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저는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거는 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상반기에 비해서는 훨씬 좋지 않을 거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역풍을 뚫고 가는 하반기가 될 것 같다. 역풍을 헤치고 가야 되는. 예, 해치고 가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훈풍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슉 갔는데 예, 하반기에는 좀 앞바람이 부는. 그렇죠. 그 역풍을 뚫고 갈 만한 모멘텀이 잘 안 보인다. 저는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보겠다. 알겠습니다. 참. 뭐 근데 사실 언제 주식이 쉬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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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상반기에 쉬웠나요? 상반기에 잘 올라가도 네. 올라가도 어려웠고 맞습니다. 뭐 2차 전지만 올라가서 소외 받았고 다 어려웠습니다. 다 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가 대응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뭐 오늘 좀 늦게 오셨지만 죄송합니다. 늦게 오신 만큼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셔서 자주 불러주시면 일찍 올게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감이 없었어. 얼마나 네. 걸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자주 좀 부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은 이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